우리나라 삼국지. 제77부 그물에 걸린 물고기.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적을 깨는 휘파람 소리에 뒤이어 둔중한 흔들림이 성벽을 타고 전해졌다. 머리를 쓰다듬는 졸음의 손길에 잦아들던 성벽 위 군사들의 눈이 반사적으로 또렷해졌다. 보루 위에서 적의 공격을 알리는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군사들은 황급히 각자의 위치로 나아가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령이 깃발을 휘날리며 황급히 성주부로 뛰었다. 전령이 달리자 막사 주변을 서성이던 황구 한 마리가 덩달아 지저대며 뒤를 따랐다. 거대한 쇠망치로 벽을 때린 듯한 파열음이 연속해서 들려왔다. 아장 물벽장이 남쪽 성벽 아래 벌판을 바라보니 수나라 군사들이 어느새 장마철 무성하게 자란 수풀처럼 벌판을 메우고 있었다. 그 앞으로 발석차들이 도열하여 좋기 수백 건은 됨직한 바위를 날렸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새로운 장전을 위해서 바위를 나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몸보다 훨씬 커다란 먹이를 들고 바삐 움직이는 개미떼들 같았다. 물벽장은 그처럼 커다란 발석차는 처음 보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외관만 큰 것이 아니라 사정거리 또한 놀라울 정도로 길었다. 화살이 미치지 않는 먼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포탄이 성벽 가까이 떨어졌다. 잠시 놀랐던 물벽장은 곧 냉정을 되찾았다. 보아하니 아직까지는 포탄이 성벽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지만 적의 발석차가 성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한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면할 수 없을 듯했다. 물벽장은 군사들에게 명령해 성벽 주변에 마른 쇠를 뿌리고 돌덩이를 날릴 수 있는 석포와 대형 쇠뇌를 배치해서 수군의 전진을 막도록 했다. 마른 쇠는 밤송이처럼 뾰족한 쇠촉이 사방에 나 있어 진격하는 적군의 상처를 입혔고, 석포와 쇠뇌는 그 정확도와 사정거리가 뛰어나서 탁월한 위력을 보였다. 더구나 이미 수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많은 돌덩이와 화살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쏠 수 있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돌과 화살 세례를 받자 진격하던 수나라 군사들은 주춤했다. 하지만 석포와 쇠뇌 공격으로 언제까지 적의 진로를 막을 수는 없었다. 고구려군의 거센 저항에 잠시 주춤했던 수군이 전열을 전개하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러 번 무두질에 쇠뇌조차도 뚫지 못할 정도로 질겨진 가죽을 씌운 전호피 차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방패를 든 수나라 보병들이 화살을 먹으며 운제를 끌고 요동성 성벽으로 접근해갔다. 수군의 무리 속에는 무시무시한 쇠뭉치가 달린 충차와 정찰용 소차 등 이전보다 기능이 향상된 기계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기계들은 마치 큰 체구의 맹수처럼 날카로운 이를 빛내며 둔중해 보이는 몸짓과는 어울리지 않게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벽장이 유심히 보니 기계를 운반한 치중부대의 군사들이 쓰러지면 뒤를 따른 새로운 인원들이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마름새로도 그들의 진격 속도를 그다지 늦추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눅이 들 물벽장이 아니라 고구려의 장수라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적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다. 더구나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요동성 안에 운거에 있고 천하제일이라 불릴 만한 용사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었기에 대적할 자신이 있었다. 물벽장이 군사들을 동료해 적의 접근을 저지하고 있을 때 요동성주 고연탁이 급히 남쪽 성벽으로 달려갔다. 드디어 수군이 움직이기 시작해. 아무래도 속전속결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군사들의 희생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해 전술로 거칠게 들어옵니다. 물벽장이 급히 분열을 붙이며 전황을 보고했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저들의 수요가 많다고는 하나 한갓 오합지졸들에 지나지 않는다. 고현탁은 주변에 모인 장수들을 다독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성벽 위의 군사들은 그들보다 수십 배가 많은 수나라 군대를 눈앞에 두고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고현탁이 물벽장을 돌아보며 주의를 줬다. 저들은 분명 충차로 남문을 공략하는 동시에 운제를 걸고 성벽을 타오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린 이미 수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으니 저들은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리라. 그렇다고 절대 방심은 하지 마라. 전투에서 순간의 부주의는 곧 패배로 연결될 수 있다. 물벽장은 성주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성벽을 뛰어다녔다. 성벽 가까이로 접근해온 수군의 쇠뇌에서 쏘아진 화살이 곳곳에서 날아오르고 있었다. 성벽으로 접근한 수나라 군사들이 운제의 사다리를 뻗어올렸다. 수십 개의 운제가 앞을 다투어 성벽 위에 걸쳐졌다. 전호 피차 밑에 숨어있던 군사들과 방패를 들고 접근한 군사들이 일제히 운제를 타고 올랐다. 성벽 아래로 시선이 쏠린 틈을 타서 발석차가 성 가까이로 접근해서 거대한 바위를 날렸다. 성벽 곳곳에 바위가 떨어졌지만 성곽이 워낙 튼튼해서 크게 부서지거나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다. 어지럽게 전개되는 적의 공격 속에서도 고구려 군사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군사들은 방패를 이용하여 날아드는 수군의 화살을 막고 창병들은 갈고리창을 들어 성벽에 걸린 운제를 밀어내거나 길이가 긴 창으로 올라오는 적을 찔러 떨어뜨렸다. 공수들은 성곽퀴 뒤에 몸을 숨긴 채 성벽으로 다가오는 적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이에 성민들까지 합세해서 끓는 물이나 오물을 붓거나 바위와 통나무들을 던져 기어오르는 적들을 물리쳤다. 기합과 비명소리가 섞여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나라 군사들의 시신이 요동성 앞에 질비하게 쌓여갔다. 수나라 장수들은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끊임없이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요동성의 고구려 군사들은 결코 물러섬이 없었다. 성벽에서의 공방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수나라 좌효위 대장군 형원항이 이끄는 일대가 충차를 앞세우고 남문으로 밀어닥쳤다. 하지만 요동성의 문은 옹성으로 둘러쳐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공략할 수가 없었다. 옹성은 입구만 남겨놓고 성문을 항아리처럼 둘러싼 형상으로 적군이 안으로 들어서면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돼 있었다. 형원왕은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군사를 물려야만 했다. 한편 수나라 토만서의 군대는 전어피차 밑에 몸을 숨긴 채 성벽 밑에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 또한 그리 순조롭지는 않았다. 위에서 쏟아지는 날벼락들을 피하며 힘겹게 작업을 했는데 한 장 정도 파내려가자 물이 새어나왔다. 놀랍게도 성벽 아래로 물길이 나 있었다. 이는 태자하와 연결된 물길이었다. 굴을 파던 수나라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들로부터 작전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은 좌군의 주장인 우문술은 난감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가 지휘하던 군대 역시 성벽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으므로 우문술은 일단 군사를 물렸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전투를 펼쳤기에 군사들 중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사한 자들 역시 피로로 인해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이었다. 우문술은 일단 군사들을 물려 성에서 10여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친 후에 육합성에 있는 양제에게 가서 전과를 보고했다. 양제는 요동성에서 서쪽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육합성을 지은 후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수양제는 노기가 충천하여 당장 장군들을 불러들였다. 좌중에는 침묵만 흘렀다.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윽고 한 장군이 나섰다. 그는 좌익위 대장군 우문술이었다. 요동성은 견고하고 빈틈이 없을 뿐 아니라 고구려군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옵니다. 단기간에 성을 함락시키기는 어려울 듯하옵니다. 양제의 질타가 쏟아지자 우문술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때 좌후위 대장군 단문진이 나서며 아뢰었다. 요동성은 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약점을 보완해 왔기 때문에 일거에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사옵니다. 일단 요동성을 놔두고 바로 평양성을 기습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도성을 빼앗고 고구려 태왕을 잡는다면 나머지 성들은 자연 항복해올 것이옵니다. 단문진은 수군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이 수백만을 헤아리는 대군이란 점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지만 그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이미 청야전술을 펼쳐 식량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성 안으로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수군이 현지에서 얻을 것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오로지 후방에서 운반되는 식량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그 많은 식량을 먼 거리로부터 지속적으로 대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오랫동안 이어진 무리한 토목 사업과 원정으로 인해 수나라 국내의 상황 또한 그리 좋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전쟁을 오래 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단장군이 내놓은 작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옵니다. 우익위 대장군 우문중이 반대하고 나섰다. 만일 요동의 많은 성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진군한다면 항상 후방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고 보급선이 끊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사옵니다. 이에 대비해 궁여지책으로 군사들이 식량을 소지하고 간다면 진군의 속도가 떨어져 고구려군이 미리 대비할 여유를 줄 뿐 아니라 오랜 행군에 지친 군사들이 무거운 식량을 몰래 버릴지도 모르옵니다. 우문중은 과거에 고구려를 쳤던 나라들이 압도적인 전력에 의해도 결국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동의 고구려 성들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장군들 간의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동안 양제의 가슴속에는 분노만 쌓여왔다. 양제는 요동성을 점령하고 후방의 안위를 확보한 후에 진격하기로 결정했다. 정면 돌파로 고구려 성들을 모조리 굴복시킴으로써 천하의 본때를 보이겠다는 양제의 오기가 작용했다. 이튿날부터 수군의 맹렬한 공격이 재개됐다. 성으로 돌격하지 않고 꾸물거리는 군사들은 가차없이 목이 베어졌다. 수군은 더 많은 발석차를 동원하여 쉴 새 없이 돌덩이를 발사함으로써 성 안의 고구려 군사들을 괴롭혔다. 곳곳에서 바위에 맞아 깨지고 터져서 죽거나 다치는 군사들이 늘어났고 성곽의 일부가 부서지기도 했다. 하지만 요동성의 군사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체와 부상자는 곧바로 안치소와 군의에게 보내졌고 부서진 성곽은 임시방편으로 남아 재빨리 보수가 됐다. 싸움이 거듭될수록 더 많은 수군들이 성벽으로 오르는 사다리에 매달렸지만은 완강한 방어에 막혀 꼭대기에 이르지 못하고 낙엽처럼 떨어져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요동성주 고연탁은 첩자를 통해 수군의 내부 지침을 알고 있었다. 수나라 군사들이 출정할 때 수양제는 친히 보고문을 내려 항복하는 고구려 군사들은 절대 살상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제장들은 전진이나 후퇴 시에 필히 양제의 재가를 받도록 했다. 고연탁은 다급해지자 부하들을 시켜 항복을 뜻하는 백기를 올리게 했다. 백기가 오르자 수나라 군사들은 공격을 일제히 중지하고 물러났다. 수나라 장군들은 수양제가 있는 육합궁까지 무려 50리를 말을 타고 달려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아야 했다. 육합궁에는 수양제의 친위대가 살벌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일일이 그들의 검문을 통과해서 수양제를 아련하려면 하루는 좋게 걸렸다. 그런데다가 양제는 꼼꼼히 확인한 뒤라야 재가를 내렸다. 이렇게 시간을 지체했기에 요동성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은 이 틈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방어를 강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는 수군에 대한 반격을 재개했다. 치열한 접전이 한 달도 넘게 지속됐다. 양쪽 군사들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적은 수로 싸워야 했던 고구려 군사들의 피로가 더욱 심했다. 하지만 철저히 대비를 한 덕분에 아직 충분히 버틸 양식과 무기들이 있었고 군사들의 사기 또한 드높았다. 그에 비해서 수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매우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수십만의 대군이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했는데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요동성에 대해서 경악을 넘어 경외심을 가졌다. 수십여일 동안 이어진 교착 상태는 자부심이 강한 우중문에게 지옥이었다. 별달리 뾰족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을 함락시킬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었다. 더구나 임유관에서 요하에 이르는 길에 난데없이 출몰한 거란군과 고려군들로 인해 벌써부터 보급선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요동성 주위의 성들에서 일제히 반격을 개시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었다. 우중문은 수하의 장수들을 소집했다. 아무래도 지금의 방법으로는 성벽을 넘어서기 어려울 듯하오. 다른 방책이 없겠소?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 나서서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가 막산을 감싸 안았다. 막사 밖에서 바람이 거친 숨소리를 토해내며 지나갔다. 방책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군데로 쏠렸다. 그 자리에는 우익위 장군 설세웅이 있었다. 태자의 모래를 이용해서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성 높이만큼 쌓은 후에 이를 밟고 성벽으로 오르면 됩니다. 비록 많은 노고를 감수해야겠지만 완성만 된다면 대군이 일시에 쇄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아무리 질긴 고구려 군이라도 두 손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중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을 틈타 은밀히 일을 진행한다면 큰 희생을 피하고도 모래주머니 언덕을 만들 수 있을 듯했다. 우중문은 설세웅에게 모래주머니 만드는 작업을 지시했다. 그리고 요동성에 있는 고구려 군사들이 의심을 품지 않도록 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수일에 걸쳐 수백만 개의 모래주머니가 완성됐다. 설세웅은 어둠을 틈타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 가까이로 다가갔다. 군사들은 입에 매를 물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모래주머니를 날랐다. 설세웅의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파수보는 군사들의 눈을 피해 성벽을 따라 모래주머니를 쌓아 올라갔다. 차츰 작은 언덕이 생겨나더니 산더미로 변해갔다. 모래주머니가 성벽 꼭대기에서 한 길 정도 밑에까지 쌓였을 때 갑자기 사방이 밝아지더니 요란한 북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설세웅은 자신들이 발각된 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모래주머니를 단단히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를 딛고 올라가면 단숨에 요동성의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고구려군을 얕잡아본 까닭에 우중문의 본대를 기다리지 않고 내친 입에 모래주머니를 만든 길을 따라 성벽 위로 올랐다. 그때 성벽 위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커다란 기름 항아리를 들고 나타났다. 수백 개는 척히 됨직한 큰 항아리가 모래주머니를 밟고 올라오는 군사들을 향해서 일제히 들이부어졌다. 천지사방의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앞서서 비탈진 길을 오르던 수군들이 기름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들에 밀려 뒤에 따라오던 군사들도 덩달아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수군들은 온통 기름 범벅이 돼 있었다. 이때 성벽 위에서 일제히 횃불과 불화살이 날아올랐다. 모래주머니 길 곳곳에서 불길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졌다.
성벽을 향해 달리던 설사웅의 군사들은 졸지에 불길에 휩싸이는 처지가 됐다. 온몸에 기름을 칠하고 있는 수군들은 화마의 좋은 먹잇감이었다. 불길은 수많은 수군들을 집어삼켰다. 불길이 타들어가면서 수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늘에 뜬 별무리가 놀라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끔찍한 참상이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그 위에 화살을 마구 쏘아대었다. 부하들이 불길에 휩싸여 쓰러져가는 모습을 본 설사웅은 급히 퇴군을 명했다. 잠시라도 지체했다간 살아남을 목숨이 하나도 없을 듯했다. 수나라 군사들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전우들을 뒤로하고 혼비백산에서 달아났다. 설사웅도 그 무리에 섞여 간신히 목숨만을 구할 수 있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우중문은 성벽 아래서 불길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일이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우중문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벽 가까이로 달려가 보니 살이 타는 냄새와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여기저기 몸에 불이 붙은 수군들이 불구덩 속에서 뛰쳐나왔다. 설사웅도 온통 불에 걸린 참혹한 몰골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쳐오고 있었다. 우중문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다. 마지막 작전조차 실패로 돌아갔기에 요동성의 함락이 더욱 아득하게 느껴졌다. 수군이 이처럼 참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이미 요동성에서 그들의 계획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을지문덕은 예전부터 수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수백 명의 간자를 파견했는데 수군의 진중에도 여러 명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들은 수군의 동향이 담긴 쪽지를 화살에 미어 성으로 날렸다. 이를 전해받은 고연탁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수군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에도 고연탁은 수군의 작전을 간파했다. 그는 설사웅이 이끄는 수군이 성벽에 다가올 때나 모래주머니를 쌓을 때도 모르는 체하며 그들이 충분히 함정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화공으로 적의 주력을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수군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힘으로 막아내고 꾀로 승부하면 꾀를 내어 대응하는 공방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렇게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요동성은 여전히 태산처럼 건재했고 고구려 군사들의 사기 또한 꺾일 줄 몰랐다. 수양제로서는 요동성에 붙잡혀 허송세월한 셈이었다. 양제는 화가 나서 제장들을 다그쳤다. 수나라 장군들은 양제의 불호령에 몸둘 바를 몰랐다. 한참 분노를 쏟아내던 양제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다. 궁지에 몰린 양제는 결국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평양성을 직접 공략하기로 했다. 우중문이 양제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문제는 보급이옵니다. 이곳에서 평양까지는 수천 리 길이 옵니다. 그곳까지 가는 내내 고구려의 영토이고 그 안에는 이미 한 톨의 곡식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결국 군사들은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짊어지고 가야 하옵니다. 휴대해야 하는 식량과 무기의 무게로 볼 때 별동대의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사옵니다. 물론 양제도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평양성 공략이야말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물론 양제에게도 믿는 구석이 없지는 않았다. 바로 우익위 대장군 내호화가 이끄는 해군이었다. 그의 해군이 예정대로 움직였다면 이미 패수구에 이르렀을 것이었다. 평양성 패수구에서 지쳐있는 양제의 예상이 맞는다면 고구려 영양태원 졸지의 뒤통수를 얻어맞을 처지였다.
왕령은 지엄한 것이었다. 이미 임금의 명령이 내려졌기에 우중문도 더는 왈가왈부할 수 없었다. 우중문, 우문수를 비롯한 9명의 장수가 각기 자신의 휘하 병력을 이끌고 별동대에 참여했다. 이들은 고구려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길로 흩어져 나아가 압록수 서안에서 집결할 계획이었다. 수양제는 친히 떠나는 장병들을 배웅했다. 이제 수군의 운명은 그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양제는 떠나는 우중문에게 보검을 내리며 경고했다. 우중문은 양제가 가장 신이 많은 장수였다. 비록 이번 원정에 있어서는 견해가 달랐지만 그 또한 신중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를 나무랄 수는 없었다. 별동대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30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다. 기세 좋게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들이 앞장서서 나아가고 그 뒤로 대열이 꼬리를 물고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우중문은 말 위에 앉아 말이 가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출렁이는 물결 너머로 육지가 그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구보드는 강어귀를 따라 펼쳐진 평야의 풀들이 바람에 맞춰 춤판을 펼치고 있었다. 바다오리 한 마리가 흥이 돋는지 숲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보기에도 반듯한 대지의 향기가 바다 내음을 뚫고 풍겨왔다. 햇빛을 받아 더욱 짙은 색을 발하는 평야. 뱃사람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할 만큼 매혹적이었다. 평화로운 오후와 은빛으로 밝게 빛나던 바다에 어두운 그림자가 띄워졌다. 태수구 앞바다를 헤엄치던 물새떼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그림자는 점차 육지 쪽으로 옮겨오는 듯하더니 드디어 그 실체를 드러냈다. 마치 물 위에 뜬 성곽처럼 하늘을 향해 치솟은 웅장한 배였다. 화려운 저택을 연상시키는 5층의 누각과 천천히 보조를 맞춰 움직이는 지네의 발 같은 수십 개의 노는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장군, 이제 곧 바다를 벗어나 폐수구로 접어듭니다. 일단은 배를 멈추고 고구려군의 동정부터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관 주법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멈출 필요 없다. 이대로 폐수를 따라 평양성으로 간다. 수군 총관 내화는 더 이상 물을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주법상으로서는 고구려군을 무시하는 내화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의 말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싸울 상대에 대해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병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었다.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자만심에 차있던 군대가 패전의 쓴맛을 본 예는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한 내화는 양제가 임명한 10만 수군의 우두머리였다. 수군의 배들이 그침없이 폐수구를 지나 강을 따라 오를 때 주법상은 군사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다. 언제 강변에서 고구려군이 공격해올지 모르는 일이었다. 폐수는 수심이 깊고 폭이 넓을 뿐 아니라 경사가 완만해서 수군의 5층 누선처럼 큰 배도 어렵지 않게 항해할 수 있었다. 주변에 펼쳐진 평야에는 황금색 물이 들기 시작한 곡식들이 마치 반기기라도 하는 듯 출렁이고 있었다. 저 곡식들을 보라. 만일 고구려군이 우리의 침입을 대비하고 있다면 어찌 곡식들을 저리 방치해 두었겠는가? 이는 우리가 지금 그들의 허를 찔러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종종 전쟁을 망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건 바로 노파심으로 인한 망설임이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화는 점잔을 빼며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말했다. 그러나 내화의 말을 들은 주법상은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가 알기로 고구려의 정보력은 수나라보다 못하지 않았다. 아니 오랜 세월에 걸쳐 그물망처럼 짜놓은 첩보망은 오히려 수를 능가한다고 봐야 했다. 그런데
대규모의 선단이 이미 폐수로 진입해서 평양성에서 지척까지 접근해 있는데 이처럼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주법상은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지략이 뛰어난 장수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앞에는 결코 쉽지 않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주법상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군의 선단이 평양의 장안성에서 60여 리 정도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폐수의 강폭이 좁아지면서 강가의 지형이 평야에서 삼림으로 바뀌었다. 주변엔 소나무, 전나무, 이깔나무, 물풀이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차 강바람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할 정도였다. 울창한 나무들로 인해 시야가 막히자 주법상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주법상은 급히 노선의 꼭대기에 있는 망루로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강변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숲이 눈에 들어왔다. 높은 곳에서 보니 마치 선단이 숲에 의해 포위당한 형국이었다. 숲 너머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고 느리게 울리더니 점차 날카롭고 빠른 음으로 바뀌어갔다. 숲의 곳곳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본 주법상이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 고구려군의 기습이다! 전투 태세를 갖춰라! 강의 양안에서 화살이 무더기로 났다. 수군들은 갑자기 날아온 화살을 맞고 쓰러져갔다. 나무에 가려 어디에서 활을 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장수들의 명령에 따라 수나라 군사들은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선창으로 몸을 숨겼다가 일어나 반격을 개시했다. 선창에 장착된 쇠뇌에서 크고 억센 화살이 날랐다.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이 날아온 방향을 어림짐작해서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천여척에 비해서 일제히 화살이 날자 숲속의 나무들은 완전히 벌집이 됐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새나왔다. 수군들은 계속해서 숲을 향해 화살을 마구 쏘아댔다. 수만 발의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 타격이 컸는지 숲속에서 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법상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급히 내와에게 달려가서 외쳤다. 비명소리만 들릴 뿐 정말 고구려 군사들이 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시 우리의 화살을 소모시키려는 계책입니다. 당장 활쏘기를 멈춰야 합니다. 내화는 그제 깜짝 놀라서 선창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화살을 낭비하지 마라. 배를 강변에 붙이고 상륙해서 고구려 군사들을 소탕하라. 부장 염차가 군사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강의 좌안에 상륙했다. 그 뒤를 이어 아장 현욱의 군대가 강가에 도착했다. 이들이 상륙하자 잠시 주춤했던 고구려 군사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의 모습이 염차의 눈에 들어왔다. 한동안 활을 쏘던 고구려 군사들은 화살이 떨어졌는지 낭패한 기색이 역력했다. 염차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휘몰아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치열한 단병 접전이 벌어졌다. 고구려군은 비록 수가 적었지만 지형에 익숙하고 전투 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쉽사리 밀리지 않았다. 아름드리 나무에 피가 튀고 비명소리가 미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양측 군사들의 지체가 가랑잎처럼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때 주법상이 이끄는 후위군이 당도하자 팽팽했던 균형이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가뜩이나 소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분전하고 있었는데 두세 배가 넘는 병력이 한꺼번에 당도하니 누군들 싸울 마음이 들겠는가. 고구려군은 수군의 공격을 받아치며 숲 안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마치 먹이를 채어 달아난 매처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염차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려 하자 주법상이 말렸다.
저 뒤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네. 우리는 이곳의 지형을 잘 모르지 않나. 자칫하면 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 염차는 피투성이가 된 칼을 나무 기둥에 꽂으며 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배로 돌아온 주법상이 내화에게 고구려 군사들을 물리쳤다고 보고했다. 내 뭐라 했는가? 저들의 방비가 이처럼 허술하니 평양성으로 곧바로 쳐들어간다 해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을 걸세. 이 모든 게 아군을 안심시키기 위한 저들의 술책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정박하여 육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주법상이 간곡한 어조로 말렸다. 그대는 어찌 그리 소심한가? 장수가 적을 앞에 두고 싸움을 피하기만 한다면 언제 승리의 단수를 들이킬 수 있겠는가? 주법상은 아무래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내화의 의지가 너무도 굳어서 반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면 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곳에 주둔하며 후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게. 이번 일에는 많은 군사가 필요 없네. 내 단지 4만의 병력만으로 평양성을 함락시켜 보일 테니 그대는 이곳에서 낚시나 즐기고 있게나. 내 들으느니 폐수에는 살찐 고기들이 지철이라 하더군. 내화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주법상은 모든 모욕을 참아냈다. 자신이 잠시 모욕을 감수함으로써 수하 군사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견딜 수 있었다. 내화가 이끄는 수군들은 적당한 곳에서 하선하여 대오를 짠 다음 평양성을 향해 나갔다. 어느새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도 내화는 평양성을 점령하고 고구려 태왕을 무릎 꿇릴 생각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 성벽 위에 횃불이 오를 무렵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한때의 군마가 평양성의 서쪽 성문인 다경문 앞에 당도했다. 어서 문을 열어라! 수문장이 직접 횃불을 들고 살펴보니 무리 속에 왕제 건무의 모습이 보였다. 수문장은 황급히 성문을 열었다. 밝은 곳으로 나서자 건무의 갑옷에 남아있는 생생한 전투의 흔적들이 드러났다. 뒤를 따른 군사들의 형편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곧 적이 쳐들어올 테니 경계를 더 강화하라. 건무는 수문장에게 단단히 이른 후에 부장 연사를 불러 은밀히 명했다. 너는 즉시 일군을 이끌고 외성에 위치한 영명사로 가서 매복하라. 군사들의 배치를 모두 끝내고 성벽 위에서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아름다운 풍경들이 검은 먹물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강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발소리가 성벽 아래서 멈췄다. 날이 밝아 성벽 아래가 똑똑히 보이게 됐을 때 성위의 군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어느새 다경문 앞에 수나라 군사들이 잔뜩 포진을 하고 있었다. 건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으므로 별다른 동의 없이 침착했다. 그는 아장 풍잠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다. 명을 받은 풍잠은 전투 준비를 마친 후 휘하의 군사를 집결시켰다. 그는 말을 타고 성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수문장에게 외쳤다. 성문을 열라! 성문이 열리자 풍잠은 창을 앞세우고 뛰어나갔다. 그의 뒤로 3000기병이 함성을 지르며 따랐다. 고구려 군사들이 갑자기 치고 나오자 수군 지정에서 동요가 일었다. 풍잠은 곧바로 내화가 있는 본진을 향해 말을 달렸다. 이를 본 좌영의 염차와 우영의 현욱이 달려나와 그를 막았다. 풍잠은 고구려 철기병 전사의 맥을 잇는 용장이었다. 그의 기마술은 신기에 가까워서 달리는 말 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말 위에서 펼치는 장수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펼치는 동작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현란해서 마치 춤을 추는 듯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잠을 비잠이라고도 부른다. 풍잠은 앞을 막아서는 수군들을 가볍게 베어 넘기며 내화의 깃발로 향했다. 누구 앞이라고 멋대로 날뛰느냐! 현욱은 거대한 체구에 어울리는 좋기 10자가 넘어 보이는 장창을 들고 막아섰다. 풍잠은 가볍게 맹소를 지었다. 내가 가고자 하면 못 갈 곳이 없고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거늘 나 따위가 어찌 참견하고 나선단 말이냐. 총관 내화를 내보내거라. 현욱은 화가 치밀어 올라 주밋까지 뻘개졌다. 이제까지 자신의 앞에서 이처럼 담대한 말을 늘어놓는 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팔척장시인데다가 보통 사람의 허리둘레를 능가하는 팔뚝에 심하게 튀어나온 광대뼈와 깊이 패인 눈을 보면 웬만큼 담력이 세다고 자부하는 자들도 오금이 저리게 마련이었다. 현욱은 장창을 휘두르며 풍잠에게 달려들었다. 황소 같은 체격과는 달리 몸놀림은 나무를 타고 오는 잔나비처럼 민첩했다. 현욱은 어느새 풍잠에게 다가가 얼굴을 향해 장창을 비스듬히 내리쳤다. 입을 잘못 놀린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장창으로 내리쳤는데도 손에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았다. 현욱은 제풀에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마루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고삐를 잡고 위기를 모면했다. 다시 자세를 바로잡고 황급히 앞을 보니 풍잠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현욱은 놀라고 부끄러워 온몸이 달아올랐다. 현욱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자 염차가 재빨리 현욱을 가로막고 나섰다. 염차는 회수 근처 서성 출신으로 현욱과는 동향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군문에 몸을 던져서 오랜 세월 동고동락해온 막역한 친구였다. 염차는 현욱에 비한다면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오기와 근성이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는 한 쌍의 도끼를 잘 썼는데 그에게 원할 산 사람은 천하 어느 구석으로 달아나도 날선 도끼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지독한 인물이었다. 염차는 풍잠의 허리를 향해 도끼를 휘둘렀다. 그 동작이 너무도 신속하고 날카로워서 아무리 풍잠이라도 쉽게 받아낼 수가 없었다. 풍잠은 황급히 말 위에서 몸을 뒤로 젖혀 도끼를 흘려보냈다. 움직이는 마루에서 몸을 뒤로 젖히고 온전히 다리로만 버틴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한 일이었다. 풍잠은 날렵하게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운 후 장창으로 염차를 향해 찔러갔다. 염차는 재빨리 몸을 돌려 창을 받아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현욱은 뒤늦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현욱은 사정을 두지 않고 풍잠을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 풍잠은 두 사람의 협공을 받게 됐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공격을 받아 넘겼을 뿐 아니라 틈을 노려 상대의 허점을 찔러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합이 이루어지자 세 사람은 각기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풍잠은 끊어짐이 없는 부드러운 창놀림으로 두 사람을 괴롭힌 데 비해 염차는 영리하게 치고 빠지면서 상대의 공격에 맥을 끊으며 빈틈을 노렸고 현욱은 쇠도 자를 듯한 강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부딪혀감으로써 상대의 기운을 뺐다. 병장기들이 불꽃을 토하고 사내들이 서로 어울려 싸우는 모습은 마치 굿판을 연상시켰다. 깃발이 흔들리고 풍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재물이 받쳐지고 그 앞에서 무당이 칼과 방울을 흔들며 구슬하는 모습처럼 흥겨웠다. 양편의 군사들은 앞날의 번영을 비는 당주처럼 자신의 편이 이기기를 간절히 빌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접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 마음도 없지 않았다. 내화가 보니 합이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부하들이 불리해지고 있었다. 두 명의 장수가 단 한 명의 고구려 장수에게 눌리자 내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적장의 손에 해를 입도록 놓아두고 싶었다. 그런 정도의 실력으로 어찌 수나라 장수라 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의 패배로만 끝나는 일이었다면 내화는 분명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번 전투에서의 승패를 가늠하고 기선을 제압하는 중요한 일전이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고구려 군사들의 사기가 오를 테고 그리 되면 고전을 할 수도 있었다.
내화는 전군에 공격 명령을 내렸다. 수군들이 쇄도에 들어가자 팽팽했던 균형은 일시에 무너져 내렸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군의 공격에 힘겹게 저항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성쪽으로 밀려났다. 두 적장과의 싸움에 몰입해 있던 풍잠은 사세가 불리해졌음을 깨닫고 그곳에서 몸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염차와 현욱은 그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현욱은 풍잠이 달아날 낌새를 보이자 재빨리 퇴로를 막았었다. 염차는 조급하여 칼놀림이 어지러워진 풍잠의 허점을 교묘하게 공략해갔다. 폭풍우처럼 쇄도하는 수군의 공격에 겁을 집어먹은 고구려 기병들은 배열에서 벗어나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달아갔다. 이를 보고 기세가 오른 내화는 망설이지 않고 수군들을 몰아쳤다. 풍잠의 주변은 어느새 수나라의 군사들로 가득했다. 풍잠은 사세의 급박함을 깨닫고 마지막 한 수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창을 정면으로 곧게 세운 채 현욱을 향해 말을 힘차게 몰았다. 창 끝의 방향은 현욱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다. 어떤 방어도 생각지 않은 순수한 공격 그 자체였다. 풍잠이 무방비로 달려들자 현욱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피어났다. 풍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두려움은 점점 부피를 더하고 어느새 현욱을 집어삼켰다. 현욱은 자신도 모르게 풍잠이 달려오는 선상에서 두세 발자국 물러났다. 풍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빠져나갔다. 현욱은 풍잠이 자신의 앞을 지나쳐간 후에야 자신이 그의 꾀에 속아 넘어갔음을 깨달았다. 풍잠은 처음부터 같이 죽을 각오가 아니었던 것이다. 현욱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지만 이미 그물에 갇혔던 맹수는 달아나버린 후였다. 풍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향해 말을 달렸다. 이미 싸울 의욕을 잃은 고구려 군사들도 성문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수군은 이를 놓칠세라 맹렬히 추격했다. 평양성에서는 도망쳐오는 군사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문을 열었다. 그런데 뒤쫓는 수군의 속도가 너무도 빨랐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성문을 닫으려 했을 때는 이미 수군이 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고구려 군사와 수나라 군사들이 뒤섞이며 성문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 틈에 내화는 본대를 이끌고 성문을 점령해버렸다. 졸지에 성문을 빼앗긴 고구려 군사들의 얼굴엔 당황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내화는 곧 고구려 태왕을 잡을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숨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였다. 하지만 평양성은 외성과 중성, 내성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성의 성문을 통과했다고 해도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았다. 외성을 지키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수의 대군이 성 안으로 몰려들자 외성을 버리고 정양문과 함구문을 통해서 중성으로 피한 후 성문을 굳게 닫았다. 외성을 빼앗은 내화는 중성과 내성 또한 곧 함락시킬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마침 날이 저물자 내화는 하루 종일 전투에 지친 군사들에게 성민들이 떠나 텅 빈 집들을 배정해주고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일단 외성에서 밤을 보낸 후 전열을 정비하여 단번에 중성과 내성을 돌파할 생각이었다. 평양성의 외성은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되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길이 곧게 뻗어 있었다. 길가에 가로수들이 줄을 맞춰 서 있는 모습이 도성 전체가 잘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각 부행마다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어림잡아도 수만 채에 이를 듯했다. 이것만 봐도 평양성이 얼마나 번화한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집들은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소담하고 정결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고려 백성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미 수군의 침입 소식을 듣고 모두 중성으로 대피를 마친 듯했다. 수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군량을 낚기 위해서 집집마다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았지만 어찌나 철저하게 챙겨갔는지 겨우 찾은 것이라고는 오래된 곡식 몇 자루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개와 닭 몇 마리 정도였다. 수나라 군사들은 오랜 항해로 인한 피로와 고구려 도성을 점령했다는 자만심에 군기가 해이해졌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피로에 지친 수군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팥을 보는 군사들의 시선은 온통 정양문과 함구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고구려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기습해올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새벽녘이 되자 어둠이 몰고 온 정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피어놓은 화텄불의 불씨는 사그러들었고 보초를 서는 군사들도 선자세로 졸고 있었다. 그들은 간간히 졸다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틈에 놀라서 깨기는 했지만 주변에 조용한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평양성은 언제 전투가 있었나 싶게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이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이는 한 무리의 그림자가 있었다. 무리는 점점 그 수가 늘어나더니 순식간에 길가를 가득 메웠다. 앞선 사내가 횃불을 받쳐들며 뒤따른 자들에게 말했다. 불길이 일고 쇳소리가 울리면 수군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올 것이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베어라. 불빛에 비친 얼굴은 바로 건무의 부장 연사였다. 연사는 건무의 명을 받고 영명사에 숨어 있다가 적들이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기습을 감행하려는 것이었다. 연사가 횃불을 돌리는 것을 신고 성 곳곳에서 불길이 오르고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연사는 부하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도적들을 착살하라! 외침을 듣고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던 수군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의 칼날에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갔다. 고구려 군사들은 창으로 수군들을 찌르다가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목을 베었다. 저승사자라에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넓은 저택에 들어 비단으로 꾸며진 호사스러운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내환은 밖에서 일어난 소란에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났다. 창밖에서 화광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내환은 문을 열고 뛰쳐나오며 부하들을 찾았다. 걔 아무도 없느냐? 이때 아장 염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집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왔다. 고구려 군사들이 기습해왔습니다. 분명 중성으로 통하는 문들은 충분히 경계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은 어찌 됐느냐? 각기 집을 배정해 분산해 놓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군사는 한 군데 모아두어야 힘을 발휘하는 법인데 일이 흩어져 있으니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고구려 군사들을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내화는 자만심으로 전술의 기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무리였다. 어서 군사들을 모으도록 해라. 저들은 이 외성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을 테니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곧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내화는 염차를 대동하고 집 밖으로 나가 화광이 충천한 성안 구석구석을 돌리며 놀라고 흥분한 군사들을 진정시키고 모이도록 했다. 그들이 다경문과 고리문을 잇는 대로에 접어들었을 때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현욱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현욱의 칼놀림은 어느 때보다 둔해 보였다. 상대는 마치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듯 현욱의 공격을 너무도 쉽게 피하고 있었다. 제법 근사한 무기를 들었다마는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로는 내 한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겠구나. 상대는 교묘하게 현욱의 비율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에 현욱은 냉정을 잃고 마구잡이로 장창을 휘둘렀다. 싸움에서 냉정을 잃으면 상대의 기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리 되면 당연히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마련이다. 넌 이제 곧 죽게 되리라. 그렇지만 너무 애석해하지는 마라. 내 손에 죽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니. 현욱을 농락하고 있는 장수는 바로 고려 장수 연사였다. 염차는 현욱의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재빨리 달려가서 연사에게 덤벼들었다. 내화도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다. 원군이 달려오는 것을 본 연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앞장섰다. 명이 길기도 하구나. 이번엔 그냥 살려두겠다. 되도록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이니라. 연사는 군사를 이끌고 정양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적장에게 단단히 창피를 당한 현욱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당장 만회를 하지 못한다면 어찌 군사들 앞에서 호령을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스스로 칼을 물고 자결하는 게 나을 일이었다. 여전히 성안 곳곳에서 불길과 함께 밤소리와
창칼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현욱은 투구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외쳐, 내 만일 이 지옥을 갚지 못한다면 살아서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현욱은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정양문 쪽으로 달렸다.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염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뒤쫓았다. 달려가는 염차의 등 뒤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뒤에 남은 내화는 대로변으로 도망쳐 나온 군사들을 모아서 반격을 준비했다. 인원을 점검해보니 원래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로 막심한 피해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화의 오기는 꺾이지 않았다. 적의 기습은 전장에서 늘 있는 일이다. 비록 이번 일로 약간의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우리는 아직 고구려군을 압도할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반격을 개시하여 애석하게 돌아간 전우들의 원한을 갚아주도록 하자. 내화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반격에 나섰다. 해가 선명하게 붉은 얼굴을 드러냈다. 수군의 장검이 햇살을 받아 다시금 빛났다. 그때 멀리서 염차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그 뒤를 따른 군사들 역시 무언가에 쫓기는 듯 급히 뛰어왔다. 내화 앞에 당도한 염차가 다급하게 외쳤다. 고구려의 주력군이 함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미 상당한 전력을 잃은 마당에 양쪽의 적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벅찬 일이었다. 그때 염차가 고개를 푹 꺾으며 말 위에서 떨어졌다. 내화가 황급히 다가가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 하는데 끈끈한 감촉이 느껴졌다. 내화가 놀라서 그의 어깨 부위를 살피니 깊은 창상을 입었는지 피가 흥건히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보게, 괜찮은가? 염차가 잦아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현욱의 시신을 찾아서 함께 고역으로 보내주십시오. 염차는 이 말을 남긴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다면 현욱 또한 죽음을 당했다는 뜻이었다. 내화는 졸지에 수족을 잃은 듯했다. 아무리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그였지만은 이번 충계에서는 쉬이 벗어날 수 없었다. 내화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황금 갑주를 입은 건무가 이끄는 고구려 왕성 수비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내화는 급히 말에 올라 건무가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을 만났다. 비겁하게 달아나 숨더니 이제야 싸울 마음이 들었느냐? 내화는 핏발이 선 눈으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생각과 달리 크게 나오지 않았다. 건무는 껄껄 웃더니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미련한 종자라고. 나는 이미 우리가 천원 그물에 걸렸다. 우리가 평양의 도읍을 정한 이후로 이곳은 외적의 발길을 용납하지 않았던 초롱성이다. 그런데 내 어찌 너처럼 미련한 놈들을 성 안으로 들였겠느냐. 너는 성질을 더럽혔으니 당연히 큰 벌을 받아야만 한다. 건무는 끝까지 내화를 조롱했다. 내화는 분을 이기지 못해 칼을 뽑아들고 건무에게 달려들었다. 풍잠이 달려드는 내화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의 칼날이 부딪히는 것을 신호로 고구려 군사들이 일제히 수군에게 달려들었다. 수의 군사들도 함성을 지르며 이에 맞섰지만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였으므로 무기를 버린 채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달아났다. 내화는 풍잠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풍잠의 공격에 점점 팔의 감각이 무뎌졌다. 내화는 더 버티다간 목숨을 건지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풍잠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일단은 목숨을 건져 후일을 기약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내화가 달아나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수나라 군사들마저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들은 그저 살 길을 찾아 헤맬 뿐이었다. 내화는 호위군사 10수명의 호위를 받아 혈로를 뚫고 간신히 대동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미 풍잠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풍잠은 외성안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을 앞질러 와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살려 애쓰지 말고 순순히 목을 내놓아라. 풍잠이 창을 고추 세우고 서서히 내화에게 다가갔다. 내화는 살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대동문이 열리더니 한때 군사들이 성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풍잠이 놀라서 손을 멈칫하고 있을 때 100여 명의 수군들이 달려와 내화를 감쌌다. 장군, 괜찮으십니까? 익숙한 목소리였다. 눈을 떠보니 어느 틈에 주법상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이처럼 반갑기는 처음이었다. 평소에 사사건건 참견을 해대는 통에 밉상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내려보낸 신장처럼 느껴졌다. 내화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서 이곳을 피하셔야 합니다. 고구려의 본군이 당도하면 남은 전력으로는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앞장을 선 주법상이 풍잠을 밀어제치며 무섭게 말을 몰아놨다. 내화는 그새를 놓칠세라 황급히 뒤따랐다. 뒤에서는 내화를 잡아라라는 고구려 군사들의 외침소리가 따갑게 들려왔다. 내화는 온 힘을 다해 지친 말에 채찍을 내리치며 꽁무니를 뺐다. 이리하여 내화가 구사일생으로 대동문을 빠져나가 선착장에 당도하니 패가 기다리고 있었다. 내화는 패에 몸을 싣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내화가 탄 배는 곧바로 노를 저어 선착장을 떠났다. 점점 멀어져가는 평양성을 바라보며 내화는 한바탕 악몽을 꾼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거느렸던 4만 군사들 중 살아남은 수군은 겨우 30명뿐이었다. 수군의 대참패였다. 해가 한창 중천에 있는데 악몽이라니. 필시 낫도깨비에 홀린 것이 분명해. 내화는 고개를 저으며 치근하게 중얼거렸다. 해는 여전히 하늘에 떠 있고 대동강의 시퍼런 물은 쉼없이 하류로 배를 밀어냈다. 출연 황원, 박일, 이종구, 탁원재, 황윤걸, 김태웅, 문관일, 곽윤상, 변종필, 안장혁, 박영화, 김명수,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77 그물에 걸린 물꽃 편이었습니다.